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한국 증시가 아침에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장 막판에는 상승분을 반 이상 반납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유럽 증시는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다우는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갱신하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 급락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베 신조,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일본의 니케이가 급락을 하였고 한국의 불매운동 관련주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이 뉴스는 장중에 보도가 되었지만 5시에 공식 기자회견을 발표하면서 약간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본의 총리가 바뀌는 게 국내 증시에 너무너무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일본에서 한국의 반도체 보복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죠?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급등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사퇴를 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서 반도체 경제 보복이라던가 혹은 금융제재 같은 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서 한국 증시의 상승의 원동력이 될까요?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또 한 번 한국의 제재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한국 증시에 하락을 부추길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5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딱 하루를 제외하고 다우는 전부 상승으로 끝났는데 이번 달로 보셔도 다우는 거의 하락한 적이 일주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나마 하락폭도 1% 미만이라서 다우하고 나스닥은 정말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오르고 신고가만 갔네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 이후로 조정이 왔지만 여러분 이거를 잘 보세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코스피는 4.64%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월 10일 이후로 조정이 좀 왔지만 월봉으로 보시면은 플러스 3.19%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5달 연속으로 계속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길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하는 달보다 내리는 달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월봉으로 5달 연속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5달 이상 내리고 이렇게 오르면은 이렇게 빠져요. 물론 코스닥은 이 정도지만 코스피는 더 지루하죠. 박스피라고 불리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길게 봐도 내렸다가 올라가는데 상승폭이 되게 적고 올랐다가 횡보하고 내렸다가 올라가고 계속 이게 10년 넘게 제자리라서 박스피라고 불렸는데 2018년도에 딱 한 번 2600을 찍었고 지금 다시 2400을 찍었다가 내려와서 과연 이번에 전고점이 2600을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2600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기관은 2,400만 가려고 하면 계속 팔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엔 매수를 했지만 이번 주는 내내 매도만 했습니다. 어머 여기 매수를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시간 외에서 올라간 거고 장중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주일이니까 거래일수가 5일이니까 약 2주 정도를 계속 매도를 했는데 기관만 매도를 안 했으면 진작에 2,400, 2,500 그냥 뚫었을 텐데 2,400에 가니까 계속 던져버려가지고 우리 지수가 그냥 타임없이 2,200까지 빠졌었는데 기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사람이 보호심리라고 하죠. 펀드 환매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펀드를 드신 분들은 펀드 해지를 하고 환매를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출회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연기금 같은 경우야 지수 1900 밑에서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환매를 하는 거지만 환매와 상관없는 이런 기관들이
매수에 동참을 해주거나 아니면 팔지라도 않았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수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2600까지 올라가려면은 아마 뭔가 엄청난 찌라시, 엄청난 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막 65,000원까지 가고 하이닉스가 막 90,000원대까지 가야지 지난번처럼 2600 이렇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삼성전자는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돌파했고 하이닉스는 9만원을 돌파하여서 우리 지수가 2600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레포트가 계속 나오면서 하이닉스는 지금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딱 한 번 6만원을 찍었었는데 그 찌라시가 인텔에다가 이제 나노7을 같이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찌라시가 나왔는데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상승 원동력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인데 실제로 뭐 인텔이라던가 그런 데서 협업을 하거나 파운드리가 실행이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 6만원 그냥 뛰어넘겠죠. 그러면서 우리 지수도 폭등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 이렇게 두 군데 업체가 있으면은 저라면 무조건 TSMC 해줍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야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을 인텔이 맡기는 걸 원하고 있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이고 절대로 고객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좌우명이에요. 그리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위탁 설계를 해버릴 경우에는 나중에 삼성전자에서 독립적으로 CPU를 만들면서 이제는 D램이 아니라 CPU까지 생산하면서 인텔과 맞서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CEO라면은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TSMC에 맡기겠죠. 시장 점유율도 보세요. TSMC가 압도적이에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지금 53.9% TSMC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TSMC에다가 수주를 맡길 게 뻔하지 삼성전자에 맡긴다. 솔직히 생각하기 힘들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갤럭시 7이 터졌을 때 엘리엇에서는 삼성전자의 배당과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는 그에 따른 회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주주를 위해서 30년간 70조 원을 쓰겠다 하면서 삼성전자가 250만 원을 돌파하면서 당시에 코스피도 정말 미친 듯이 상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저런 자체적인 이슈로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그런 이슈가 나올까요? 자, 그리고 환율을 살펴보시면은 1180원, 어제보다 6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경제지표를 여러가지 발표를 했는데 경제지표는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모두 상승을 했죠. 예를 들면은 7월달 개인 소비지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나왔지만 이거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목요일날 나왔던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도 100만 건을 유지하고 있어서 미국의 경제지표는 지금 그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어제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VIX 지수인데 이 지수가 어제 5% 이상 폭등을 했어요. 보통은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폭락을 할 때 이 지수가 급등을 하거든요.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가 이틀 연속 5%대 급등했다. 보통은 주가가 상승할 때 이 지수가 내리고 이 지수는 보통 지수가 내릴 때 오르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데 20년 만에 이런 상황이 나와서 경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지금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의 경고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VIX 공포지수는 마이너스 6.17% 하락을 했죠. 그래서 13시간 전에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향후 5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미국 경기를 최대한 부양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공포지수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3월 달에는 이 공포지수가 맨날 10% 이상 상승 중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공포지수가 상승한 걸 본 적이 없네요. 자, 그리고 유가를 보시면은 43달러, 어제랑 전혀 차이가 없고, 세계 증시 중에서 유럽이라던가 혹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부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급등을 했지만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1.41% 하락을 하였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1.41%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자, 바로 일본의 총리죠. 아베가 드디어 사임을 하였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였고, 아베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아베 역시 유전적으로 대장 질환이 있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습니다. 아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가장 총리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NHK에서 나왔었는데 아베 신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총리 역사상 가장 최장수 타이틀을 획득하는 순간에 이제 은퇴를 할 것이다. 이런 예언 같은 예언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모나미와 신성통상 같은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주식들이 상한가까지는 못 말고 그냥 장중에 상승분을 반 정도 반납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8월 초에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8월 4일에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자산을 매각을 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신성통상과 모나미가 8월 3일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는 재료 소멸로 단 한 번도 최근에 급등을 하거나 크게 상승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경제 보복할 때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였죠. 아베 총리가 사퇴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베가 사퇴를 하면 후계자는 누가 될까요? 자, 아베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이 요 4명입니다. 여러분은 일본 정치 뉴스를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더 막장인 정치계가 바로 일본 정치계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구죠? 스가 요시히데라는 사람인데, 이 4명 중에서 거의 위안부라던가 뭐 독도 문제라던가 이런 데에서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노다로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국 뉴스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위안부 뉴스라던가 혹은 뭐 독도라던가 역사 문제에서 맨날 나온 사람이 이 고노다로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시바 시게루인데 제1교포입니다. 제1교포고 그나마 약간 한국에 좀 우호적인 사람이고 반 아베파.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정치적인 스탠스 입장에서는 이시바 씨가 되는 게 우리에게는 최선책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1교포에다가 또 한국에 그나마 좀 좋은 쪽 긍정적인 면이 있는 분이 이분인데, 안타깝게도 위안부라던가 혹은 경제보복정책 관해서는 이 아베하고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당선된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회복되거나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1위는 이분이라는 사실. 자, 그리고 마지막 후보가 기시다 후미오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아베라던가 기존 이 4명의 인물과 동일한 선상에 서 있고, 누가 되든 여러분 지금 한일 관계가 회복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조장이 심화가 되어서 양측 다 전부 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취업 카페를 보셔도 대부분 취업자들이 장기 비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이제는 비자 갱신이라던가 비자 연장도 장기로 안 해준다는 그런 정책을 필 것 같아요. 뉴스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장기 체류 비자 규정이 변경이 됐는지 한국인들이 비자를 신청을 해도 1년짜리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여러 카페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모나미라던가 신성통상 같은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NHK를 통해서 아베가 사임한다라는 기자회견을 봤거든요. 제 전공이 일본어고 그리고 또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해온 사람이라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0.1%도 이야기를 안 했고 건강회복을 우선시하겠다. 그리고 건강회복을 한 다음에 나중에 후계자가 결정이 되면은 사임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가 후속 보도가 나오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신성통상이라던가 모나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슈팅을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나미와 신성통상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모두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후속 보도 기사가 주말에 뜨기를 바라시는 분도 많겠지만 후계자 결정이라던가 혹은 사임 이야기는 번복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여러분 아베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악화로 2017년도에도 사임을 공론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반도체 보복이라던가 뭐 금융 제재라던가 이런 거는 당장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코다리19 바이러스에 상당히 세계가 혼란한 상황인데 경제 보복까지는 신경 쓸 틈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를 하거나 언젠간 슈팅이 나오겠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산 다음에 슈팅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빠져봐요.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 꼭다리에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상한가가 나와봤자 여기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상한가가 나와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연상이 나와야지 본전이 온단 말이야, 본전. 그래서 굳이 이런 데서 지금 횡보하는 데서 사기보다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뉴스를 기다리면서 허송세월 보내면서 지금 길목 지키기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어제 막판에 뉴스가 나온 다음에 2시 20분에 쫙 하면서 위로 VI가 걸리다가 위로 분명히 VI가 걸렸거든요. 밑으로 쫙 내려가는데 와 밑에서 또 VI에 걸렸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데 징그럽더군요. 징그러워.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한다고 하면서 테린 포장도 비슷한 시간에 위로 VI가 걸렸거든요. 근데 어제는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상한가를 못 말고 이렇게 고점을 찍고 그냥 슉 내려가더니 다시 올라가는 척하고 또 빼버리고 그래서 정말 어제 증시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만약에 주말만 아니었으면 상한가를 가고도 남을 종목들이 있었는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투심이 약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테린 포장이라던가 그리고 백신 관련주는 시간 내에서 전부 다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대화제약도 시간 내에서 2.42% 상승을 했고 대용제약은 치료제 개발 소식에 시간 외에서 4%나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그리고 뭐 택배 그리고 포장 관련주는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갭 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어제 2,300달러를 돌파했어요. 하지만 보시면 마이너스 1.1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에도 상당히 많고 한국인이 테슬라의 주식을 1조 원 이상 가지고 있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어제는 언택트 관련주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할 때는 좀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 어제 하락을 했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하락을 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에는 또 다른 악재가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럼프 형이 코다리19 진단키트를 싹쓸이했다. 무려 1억 5천만 개를 구입했다. 이거 호재인가? 하고 뉴스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미국 정부가 에보트 레버러토리라는 미국 회사에서 진단 키트를 1억 5천만 개를 구입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죠. 국내 업체가 아니네요. 이게 국내 업체 거에 1억 5천만 개를 샀다. 엄청난 호재죠. 하지만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저 뜻은 반대로 우리가 팔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에는 절대 호재는 아니고, 외국인이 최근에 시즌을 많이 사들였는데 이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아침에 출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국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제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어제 올라온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종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 어제는 사조라던가 동원 참치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나는 이거를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도 동원수산이라던가 사조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어요. 근데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을 태평양 한가운데 버린다, 그런 뉴스 때문에 지난번에 동원과 그리고 사조가 엄청나게 상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아베가 아프니까 이번에 또 불매운동 관련주 혹은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주가 상승하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로 되면서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은 통조림 음식을 많이 사 먹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성 기사 때문에 어제 동원과 사조가 급등을 했는데, 자,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시간외를 보세요. 시간외에서 4.03% 상승을 했고, 사조 오양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무려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통조림 관련주도 상승으로 출발을 할 거고, 반대로 하락으로 출발할 수 있는 주식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어제 핫했던 종목이 바로 코오롱 관련주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11.78%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코오롱 우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단일가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하한가를 찍고 약간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코오롱 글로벌이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6천억 원대 리조트와 골프장을 매각을 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우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코오롱 중에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그대로 유지했고, 글로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아침에 코오롱 생명과학은 당연히 개파락으로 안 좋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제 핫했던 엔터주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제 YG 플러스라던가 YG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등을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엔터주를 많이 사고 있죠. 자, BTS처럼 엔터주, YG 엔터테인먼트에는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유튜브에서 신곡을 공개를 했는데, 여름에 참 잘 어울리는 곡이죠. 아이스크림. 이 곡을 공개했고, 이 곡은 전부 다 잉글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들어봤는데 제 시대 곡이 아니라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던가 SES, 핑클 뭐 이런 세대라서 저게 지금 외국에서 먹힐 만한 노래인지 아닌지는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뮤비가 공개된 이후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마이너스 6%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아닌 YG 플러스였죠. YG 플러스 어제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한한령 해제라던가 아니면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룹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빅뱅이라는 정말 거대한 그룹이 있습니다. 멤버들 중에서 단 한 명을 빼고 전부 다 사고를 쳐가지고 이슈가 되었었죠. 현재는 승리 씨가 탈퇴를 해서 4인 멤버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빅뱅의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YG에 재계약을 안 한다라는 루머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멤버가 재계약이 끝난 상황이라서 빅뱅도 컴백을 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활동이 있다면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는데,
YG 플러스는 어제 1시에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고 상한가를 가려던 YG 플러스는 오히려 재료 소멸이라는 명목 하에 심한 급등락을 보이며 상승분을 반 이상 반납을 했는데 뮤비 공개 30분 전부터서 이렇게 하락하려는 조짐이 보였고 쭉 빠졌는데 여러분 YG 플러스는 참고로 적자 기업입니다. 흑자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YG라던가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가를 도달했는데 좋은 뉴스는 한안령 해제라던가 혹은 블랙핑크 컴백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회사의 재무 구조라던가 그리고 결산 실적을 보시면은 절대 정상인 회사가 아닙니다. YG 역시 재무 구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흑자 달성을 했지만 과연 9월과 12월 달에도 이렇게 흑자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여러분 온라인을 제외한 오프라인에서는 가수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콘서트 자체를 못 여는데 해외에서도 콘서트를 못 열고 국내에서도 콘서트를 못 열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반 판매량 갖다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G 엔터테인먼트라던가 YG 플러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엔터주는 정말 조심하고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2018년도에 무역전쟁 때문에 계속 다른 주식들은 내리는데 JYP의 주가는 진짜 미친 듯이 올랐어요. 왜 올랐다? 트와이스가 컴백한다라는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4만원을 찍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내렸다? 완전히 반토막을 내서 16,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지금 국내 증시가 안 좋아지다 이렇게 엔터주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데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또 반토막 빠질 때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반등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그래서 엔터주는 잘 안 잡는 게 그거예요. 실체가 없어. 자, 이런 뉴스를 보시면은 해외의 음반 수출 폭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음반 아무리 많이 팔려도 콘서트라던가 그리고 행사 못 뛰면 안 됩니다. 외국에서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 중 음반 판매 수입도 있지만 콘서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지하는데 콘서트가 줄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열지 않는 이상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를 잘 매매를 안 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는 찌라시, 뭐 시진핑 방안이라던가 한안령 해제라던가 약간의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찌라시 갖다가 뻥뻥 뜨는데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은 진짜 그냥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가도 잘 안 건드리고 예전에 DPC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 적이 있었지만 얘는 상장 기대감입니다. 음원 판매량이라던가 혹은 회사 매출을 생각한 게 아니라 SK바이오팜처럼 빅히트가 상장을 하는데 DPC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해서 상장 기대감으로 접근을 한 거지 엔터주 성격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DPC 역시 장중에 어제 6.78%나 상승을 했지만 이 외국인은 검은머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얘네가 보통 이렇게 매수가 세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먹튀하고 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DPC는 양봉 종배를 할 경우에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이 많이 나오니 이 종목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의를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는 거는 단기 과열 그리고 투자 주의, 투자 경고입니다. 예를 들면은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에 접어들고 여러분을 단일가까지 이렇게 꼬신 다음에 그냥 골로 가게 만들었죠. 어제 메가MD는 30분 단일가에 접어들었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7.84% 하락으로 시작됐고 마이너스 15%까지 뺐었습니다. 자, 교육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교가 중단이 되었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뉴스에 이렇게 갑자기 빵 하고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음봉종배가 아닌 양봉종배 잘못하면 골로 간다라는 게 이겁니다. 자, 6,230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만 해도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이너스 10%를 때려 맞으면은 마이너스 20%를 이틀 만에 때려 맞게 되는 건데 급등주로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 급등주로 크게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날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YBM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MD가 단기 과열로 접어들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30분 단일가에 안 접어들어서 시작부터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갭이 뜨고 시작했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래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단기 과열이라던가 30분 단일가에 진입이 되면은 1등주는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2등주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GH 신소재도 상한가를 간 다음날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었어요. 하지만 우정바이오는 2등주인데 제가 단일가에 진입하자 시작부터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YBM넷도 얘가 30분 단일가야? 그럼 이 자식을 보내야지 하고 세력들이 15%까지 이렇게 빵 뛰었었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마이너스 5%까지 빠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은 참 짧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작부터서 바로 뺐다가 다시 올리는 데까지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 뒤로 정말 미친 듯이 올렸거든요. 미친 듯이 올렸다가 딱 VI 찍자마자 바로 내려가는데 요즘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개인들 한번 위에서 탈탈 털어주거나 밑에서 한번 털어주거나 위까지 꼬시고 다 빼버리고 이게 너무 확일화가 돼 있어서 투상은 여러분 안 쫓아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막 60%가 올랐다. 그럼 그 다음날 무조건 단기과열, 투자 경고 혹은 단일가 진입 그렇게 되기 때문에 투상에서 이렇게 갭 상승 중에서 위에서 물린다? 그럼 투자 경고나 투자 주의 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로 시작돼요. 아까 메가MD처럼.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는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신바이오처럼 상한가 쫓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상한가 갔네? 갔어? 또 가야지?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엑세스바이오처럼 점상 랠리 가겠지? 아니, 오히려 바로 마이너스 22%까지 빼버리면서 털어버리죠. 자, 여러분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욕심? 예, 욕심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확신이 진짜 무섭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는 종목들을 몇 개를 뽑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단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두 다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확신이 엄청나게 가득 찼습니다. 자, 제가 어제 손실을 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확신과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신바이오가 상한가를 갈 때 둘 다 상한가를 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날도 그렇고. 근데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이걸 매매를 했어야 되나? 하지만 저는 바이오주는 대부분 매매를 안 합니다. 제약과 바이오, 한미약품 사태라던가 제가 제약과 바이오에서 당한 게 많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리고 GH 신소재도 이거 상한가 느낌인데 잡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 상한가를 갔을 때는 상관없었어요. 왜?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상한가를 갔을 때는 이거 상한가 느낌인데 잡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아니 이게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갭이 안 떴지만 얘는 안 떴어요. 보시면 안 떴어. 내가 그냥 한 10% 정도에 사서 30%까지 한번 홀딩을 해볼까.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난 적은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스윙을 제외하고 하루에 수익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찍었던 적이 아니라 3,000만 원 이상 실현 잔고에 떴던 적은 있죠. 하지만 익절을 못해서 1,100만 원만 벌고 나갔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하루 수익금 막 3,000만 원, 2,000만 원. 한계를 돌파해보고 싶은 욕심 그리고 확신. 왜? GH 신소재 그리고 아까 일신바이오 2번 거기다가 어제는 알서포트 이 종목까지 상한가를 계속 가는 걸 보니까 내가 상한가를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 다음번에 상한가를 갈 것 같은 종목은 한번 홀딩을 해보자. 알서포트를 이거를 내가 여기서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거를 계속 뺐다 넣었다 이렇게 막 단타만 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홀딩해서 이 끝까지 가져갔으면 내 수익금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냥 이거를 넣었다 뺐다 했다가 600밖에 못 찍었어요. 600 밖에는 아니죠. 600도 잘 찍은 건데 그래도 온전하게 가만히 놔뒀으면 2000이었을 텐데 이 생각이 막 드니까 다음번에 오는 거는 그냥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홀딩을 해보자 해서 어제 들어간 게 테린 포장. 저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포장 용기만 한다고 해서 당연히 막 포장지 관련주는 다 상한가를 갔고 다음에는 이제 2등주인 택배도 상한가를 가겠구나 하면서 너무 행복한 상상을 한 거예요. 이번에 내가 틀릴 리가 없다. 내가
내가 이번 주에 한 종목도 안 틀렸으니까 이 종목도 상한가 간다 하면서 이거를 3,930원 이 정도에 사가지고 상한가까지 한번 들고 가자, 여기까지 들고 가자 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 수익률이 15%인가 이 정도 되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만약에 상한가를 가면은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한 6천만 원 정도 추가 입금을 해가지고 첫 번째 4천만 원은 익절하고 마지막 상따까지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갭 떠가지고 먹는 것까지 막 상상을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률이 최소 못해도 한 35%는 되겠구나 하면서 막 머릿속에 너무 행복회로를 막 돌리기 시작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어제 오전장까지만 해도 오전장에 수익금이 100만 원이 있었고, 거기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수익금과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걸 생각하니까 어제 아침 10시까지는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여기까지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샀는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10시 넘어가가지고 얘가 쫙 빠져버려서 여기서 내려가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왜냐, 플러스 120만 원이 수익이 마이너스 3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마이너스 700, 800 찍겠구나. 왜, 재료 소멸로 빠지면은 어디까지 빠진다. 자,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그냥 빠져버리면은 하루의 수익률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몇 프로까지 될까요? 마이너스가 40%도 넘을 수가 있어. 지난번에 액세스바이오라던가 그런 거 걸리신 분들 손절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60% 찍은 분도 있잖아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까지 마이너스 60%를 찍었고, 다음날도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6% 하락해서 하루 만에가 아니라 이틀 만에 그냥 85% 이상 손실을 본 분도 있는데, 내가 그냥 욕심 부렸다가 요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손절을 때렸고,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매매해서 손실폭을 줄여서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도 막 올킬이라던가 매매가 너무 잘 풀리면은 자만심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어제도 자만심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주식을 하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확신을 갖지도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은 주식으로도 꾸준한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어기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파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매 일지를 꼭 쓰시고 매매 복귀를 해보세요. 매매 복귀를, 수익 난 거는 복귀할 필요가 없어. 근데 손실 난 거는 꼭 복귀를 해줘야 돼요. 어제 제가 손실 난 거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복귀를 하는데, 분명히 팔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중에서 반이라도 익절을 했으면은 이렇게 손실이 커지지는 않았는데, 와, 어제는 진짜 제가 뭐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냥 계속 행복한 상상만 하다가 이렇게 때려 맞으니까 주말에도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여러분, 이 주식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피부과를 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내염도 있어서 생방송 중에 제 입술을 보여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구내염이 그냥 입술을 전부 다 덮어버렸고, 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갑자기 주부습진 같은 게 계속 나 있어서 피부과에 가보니까 나는 설거지도 안 하는데 주부습진이 생겼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가보니까 무슨 한포진인가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지금 막 피부도 막 이렇게 거칠거칠해지면서 이렇게 살점 같은 게 떨어져 나가고, 뭐 귀 같은 데도 막 고름 주머니에 고름이 차 있고, 평소에도 편두통이 심해서 머리카락이 바람에만 날려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너무 힘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못 쓰겠어요. 내 생명을 갈아 넣어서 버는 돈이라고 생각이 돼서 돈도 쉽게 못 쓰겠어요. 물론 해외여행이라던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가서 돈을 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인 거는 막 못 쓰겠어. 그냥 사치 같은 건 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지금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게 정말 지금 걱정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 들어가면서 제가 그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헬스장,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체육관도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걸 생각하니까 지금 주말이 참 편치가 않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는 당분간 횡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임을 표명했다고 해도 후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나미, 신성통상 같은 불매운동 관련주는 일본에서 추가적인 보도가 없다면 한동안 횡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도 아베는 한번 사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말 확진자 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5일이었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서 발병 증세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돌파하고 있고, 오늘도 한국의 확진자 발생 수는 308명, 아직도 300명대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에 방문이 적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월요일 날 진료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 10시,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300명대가 아닌 400명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은 일요일 걸 반영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만 화요일 오전 10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한 번 금요일처럼 아침에 상승하고 있다면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전철님, 대영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대영님은 10만원이나 후원을 해주셨는데, 대영님이 제 영상에 댓글을 하나 달았다가 제가 금요일날 흥분해서 손실을 본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날 손실을 본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을 못해서 손실을 본 거지, 대영님의 댓글 때문에 제가 손실을 본 게 아니니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